아닐 수 있음주의. 오늘은 메독에 이어서 다른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981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상한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 10월부터 1981년 5월 사이에 같은 증상을 앓는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독감처럼 기침과 발열, 근육통으로 시작해서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되다 사라졌고, 그렇게 10년 정도가 흐르고 나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구창이라고 하는 입안이 하얗게 되는 백반증이 나타나거나 폐렴에 걸리기도 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설사와 체중 감소 등을 겪으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자잘한 증상들은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붉은 반점과 폐렴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생기는 병들이었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발견되기 시작한 지 3년 뒤부터 비슷한 증상의 발병자가 사망하자 이제 미국 전염병관리본부 역학팀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및 다른 도시에서 40명의 환자들을 면담해 어떤 경로로 병에 걸렸는지를 파악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들은 모두 동성애자였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성애자 전용 목욕탕에서 상대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후부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역학팀은 이 병이 동성애적 접촉에 의해서 집단 발병한다 라고 판단하고, 발병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면서 누가 누구랑 성적으로 접촉했는지 번호를 매겨가면서 역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으로 표시되는 환자 제로가 나옵니다. 환자 제로의 이름은 게탕두가, 캐나다 출신의 비행 승무원이었는데 보통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를 들여와서 서구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 처음 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소개되는 편이에요. 이 게탕두가는 승무원으로 북미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애인을 바꿨고, 남성 동성애자 전용 목욕탕이 있었던 시대에 남성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는 10년 동안 2,500명이 넘는 파트너와 접촉을 했고, 폐포자충 폐렴과 함께 합병증에 시달린 끝에 31살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드라고 불렸어요. 즉 남성애자 관련 면역 결핍증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애자나 혈우병 환자, 바늘을 돌려 쓰는 마약 중독자 등에게서도 발견이 되자 ACIDS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후천성 지역사회 면역 결핍증이에요. 왜냐하면 게이가 아니어도 병에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역사회, 즉 커뮤니티란 말이 붙은 건 환자들이 병원에서 걸린 게 아니라 밖의 사회, 지역사회에서 병이 걸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1982년 지역사회라는 말이 빠지면서 그냥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인 에이즈로 결정이 됩니다. 맞아요, 이 병은 에이즈예요. 중간에 잠깐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들에게 발생한 카포시 육종과 기회 감염이라는 말이 붙기도 했는데, 이게 약자가 마땅치 않아서 취소됐어요, 말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에이즈. 하지만 이름이 정해졌을 뿐 당시에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에이즈의 원인 병원체를 발견하며 1986년 에이즈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뒤에는 에이즈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가 에이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HIV 감염 환자가 모두 에이즈 환자가 아니며 HIV 환자 중 일부에게서만 에이즈가 발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미 유럽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1977년에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그레테 라스크라는 덴마크 의사가 코펜하겐 대형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고 초기에는 몸이 그냥 좋지 않으니까 몸이 많이 피로하네, 왜 자꾸 설사를 하지? 왜 자꾸 체중이 빠지지? 왜 자꾸 그냥 피가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977년 12월에 사망해요.
그렇게 9년 뒤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사람의 혈청을 검사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리는 병이라는 것도 알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도 알아냈는데 어쩌다가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까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병도 치료하고 예방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연구진은 이제 연구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암생물학과 교수인 맥스 에섹스라는 수의사이자 바이러스 학자가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다가 연구소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연구소에서 사육하는 아시아 마카크 원숭이들한테 이 알 수 없는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야. 에이즈랑 비슷한 증상으로. 그래서 에섹스는 마카크 원숭이 혈액에서 발견한 새로운 바이러스를 원숭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SIV라고 이름을 붙이고 에이즈랑 비슷한 반응을 보인 이 SIV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기원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사육 중인 마카크 원숭이랑 야생 원숭이들의 검체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동일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지. 하지만 이 사육 중인 원숭이랑 야생 원숭이 모두에게 SIV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자 에섹스는 실험실의 마카크 원숭이들이 사육 중에 다른 동물종에게서 이게 감염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숭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야생에서 포획한 원숭이한테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됐으니까. 하지만 감염되어 있는 원숭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병에 걸린 건 아니었고 왜일까? 이유를 생각하던 에섹스는 어쩌면 SIV 일부 균주는 원숭이 숙주랑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숭이는 저항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이러스는 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게. 그래서 계속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원숭이들은 죽지 않고 여러 군데에 퍼뜨릴 수 있게. 자, 하지만 SIV 바이러스는 당시까지 알려진 이 에이즈랑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긴 했지만 아주 크게 유의미하게 비슷하다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두 바이러스가 그냥 한 가지의 계통에서 뻗어나온 아종이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게 의외로 중앙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라는 사실에서 착안해서 SIV 바이러스랑 에이즈의 중간 형태의 바이러스를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SIV 바이러스랑 HIV 바이러스가 증상도 비슷하고 면역 계통 바이러스인 건 알겠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변형을 거쳐서 혹은 한 가지 계통에서 흘러나와서 이게 비슷하게 발병을 한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소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지역의 혈액 검체를 받아서 이제 이게 원숭이 혈액인지 사람 혈액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완전한 맹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피에서는 SIV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어떤 피에서는 HIV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이제 어떤 거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에이즈와 SIV의 중간 형태의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 이 양성 검체가 전부 다 세네갈에 있는 매춘부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거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원숭이 바이러스 있죠? SIV 바이러스 균주에 훨씬 더 가까운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이미 훨씬 전부터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존재했다면 이게 그동안 어떻게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왜 갑자기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게 지금 이 시점인 걸까? 왜 단 한 번의 유행병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사실 마카크 원숭이한테서 채취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마카크 원숭이도 다른 종에게서 옮겨온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잖아. 침팬지한테서 이 마카크 원숭이한테 옮겨왔다라는 가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 가설 중 하나로 제시가 됐던 게 뭐냐면 동성 간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됐던 것처럼 원숭이, 침팬지 혹은 어떤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성적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실 매독의 경우도 라마랑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오히려 라마보다는 침팬지가 인간 사이의 성적 접촉이 더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자, 하지만 최근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사냥꾼 자상 가설입니다. 침팬지와 인간 전파의 가장 가능성이 큰 경로가 침팬지를 먹는 지역 사냥꾼들이 SIV에 감염된 침팬지나 어떤 영장류를 사냥해서 둘러매고 가는 과정에 등이나 팔에 난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혹은 사냥감에게서 고기를 발라내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손이나 팔에 났던 작은 상처들에 이 영장류의 혈액이 묻으면서 혈액 접촉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속에 난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혈액과 혈액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피로 인한 전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게 좀 더 원숭이랑 사람이 했을 것이다 보다는 더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설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정확하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가설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어떤 팩트에 기반한 가설 이야기. 이 사냥꾼 자상 가설은 물론 추측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밝혀진 사실과도 잘 맞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파 경로 기록을 통해서 재구성해보는 가설 시나리오니까 잘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닐 수 있음 주의! 자, 에이즈는 성적으로 접촉해서 전파되는 것보다 상처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전파되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지역을 크게 이동하지 않았을 거고, 사회생활이 제한적이었던 아프리카 남동쪽 지방 사람들에게서는 꾸준히 유지만 되다가 토착화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라고 지역을 축소시킨 게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영장류를 먹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응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에이즈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의 작은 시골에서만 존재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여행하게 됐을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외부로 취업을 나갔을 수도 있고, 정말로 여행을 했을 수도 있고, 잠깐 들렀던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남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서 인구가 밀집된 식민도시 레오폴트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임금 노동과 상품 판매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여성과 매춘업도 성행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여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성을 한 명 정해놓으면 그 여성이 고객한테 대화, 잠자리, 빨래, 요리, 기타 등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예요. 마치 부부 같지만 여기가 식민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취업을 온 남성들은 대체로 프랑스 공무원이나 군인, 무역상 등이었고, 이들은 식민지 정책상 가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 자유여성들은 정기적으로 한 2-3명의 남자친구를 두었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서서히 넓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적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에 그냥 야금야금 수를 늘려가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192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식민지 보건당국에서 매독과 피부병, 말라리아 등의 열대병을 치료해준다면서 마을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매주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젝터라고 불리는 이 순회 진료팀들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사를 놨는데, 문제는 이때가 1920에서 50년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는 1956년에 개발됐습니다. 그 전까지 주사기는 유리로 만들어져서 매번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주사기였는데, 당시 현지 여건상 모든 사람에게 매번 소독해서 주사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마을에 같은 주사기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던 거죠.
수면병이라는 그 약간 말라리아 비슷한 모기한테서 옮기는 병이 있거든요. 잠을 자는 병이라기보다는 고열을 동반한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수면병에만 390만 건의 주사 치료가 시행이 됐고 캠페인이 최고조에 달한 게 1953년이라서 이 한 해에 약 14만 6,800건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400건의 주사 치료가 시행됐던 거예요. 주사 소독도 안 하고 맨날 400명한테 주사를 놨던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주사 횟수가 결정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주사기와 바늘을 재사용한 결과 이제 충분한 수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을 거고, 이렇게 자리 잡은 바이러스는 결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그 뒤로는 성적 접촉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퍼지다가 더 많은 인간 숙주에게서 몸속으로 신속하게 전파됐을 거고, 총 감염자 수를 증가시켜서 이 과정이 점점 더 촉진됐을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돌연변이도 많이 생겨났을 거고, 돌연변이가 늘어날수록 다양성도 증가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니까 아프리카에 살던 유럽인들은 대거 귀국하면서 바이러스는 이제 유럽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요인이 더해지게 되는데 바로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혈장 매매예요. 혈장이란 혈액에서 혈구를 제거한 후 남은 액체 성분으로 항체와 알부민과 응고인자들이 들어있어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문제는 이 혈장을 매매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혈액을 처리하는 혈장 분리 교환술 기계를 통해서 헌혈자들이 이제 이 헌혈 매개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설은 주사기 가설 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젠 사냥꾼 자상 가설은 끝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플라스틱 주사기가 195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이 1960년, 70년 이때니까 이제 막 일회용 나타나고 새롭게 뭐 혈장 분리하고 이럴 때니까 혈액으로 인해서 이 혈장을 분리하면서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이렇게 주사기로 인해서 에이즈가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피를 파는 매혈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추진한 세계 유일의 혈장 경제 운동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인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진 않잖아. 근데 인간에게는 전부 다 있는 게 뭐예요? 혈액이죠. 또 밥 먹으면 계속 피는 생기니까 1960에서 70년대 초 혈장 매매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중국에서도 이 많은 인구를 이용해서 혈장 팔아서 경제를 살려보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요 매혈 대상은 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피를 한 번 뽑아서 버는 돈이 일주일을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았는데 한 번에 400cc 정도의 혈액을 뽑으면 150위안, 약 25,000원 정도를 받았고 혈장을 뽑으면 100위안을 받았습니다. 혈액을 뽑으면 150위안이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혈이에요. 그냥 피를 뽑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혈장을 뽑으면 100위안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뽑은 다음에 이 혈장만 분리해서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혈장을 뺀 혈액을. 매혈을 하지 않으면 한 달 평균 수익이 500위안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여유롭게 피를 팔기만 하면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고도 평균 한 300-400위안 정도는 벌 수 있었고, 몸 상태가 진짜 좋아서 뭐 피를 되게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8,000위안까지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은 너도 나도 피를 팔기 위해서 체혈소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피를 팔았고, 가능하면 더 빨리 더 많이 혈액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위생적인 기본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피를 더 자주 뽑기 위해서 혈장만 제거한 뒤에 피를 다시 정맥에 재주입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피를 뽑는 사람들은 한 번 쓴 주사바늘을 재사용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지금 아찔하죠? 이렇게 허난성에서는 전체 인구 9,200만 명 중에 73만 명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고, 한 마을의 주민은 80% 이상이 집단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1년 동안 15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고아만 해도 수십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허삼관 매혈기예요.
이 작가가 이 당시에 혈액을 팔아서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제 폭로한 거야.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부정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동안 1970년대 에이즈 바이러스는 미국에도 상륙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감염자, 단 하나의 바이러스 혹은 단 하나의 혈장제제가 미국에 상륙했고 그 환자는 10년이 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미국에 에이즈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인 환자 제로, 개탕두가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침팬지나 어떤 영장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새로운 숙주를 발견하고 그 몸에 적응해서 마침내 인류사의 자리를 잡은 바이러스인 에이즈 바이러스, HIV입니다. 콩고 땅에는 조금 독특한 경고문이 적혀 있대요. 세계적으로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고를 하는지 아세요?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는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지 맙시다. 안전하게 성관계를 합시다. 라는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콩고 땅에는 그런 안내문이 없어요. 어떤 안내문이 있냐면 피가 섞인 설사를 한다면 치명적입니다. 유인원을 먹지 마시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